해당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오늘 같이 입장했는데 김재욱 배우님과 그리고 정재은 감독님 입장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리에 착석하고 저희 오늘이 2025년 12월 6일이죠. 한 해를 또 정리하는 해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나비잠 특별 상영이기도 하고 이 특별 상영에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고 슬픈 소식이었던 나카야마 미호 배우의 부음이 이제 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상실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우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계속 그 배우의 작품을 잊지 않고 그 배우의 어떤 스크린의 모습을 같이 봐주는 거. 어떻게 보면 나카야마 미호도 그걸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생애 마지막까지 작품을 했던, 그리고 거의 이제 나카야마 미호의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잠을 보면서 배우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특별한 그런 시간을 오늘 마련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나비잠을 연출하신 정재은 감독님과 그리고 또 같이 연기하신 김재욱 배우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하늘에 계신 나카야마 미호도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이제 나비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께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사실 영화 상영이라는 게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오늘 상영을 준비하면서 이게 기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마침 또 오늘 딱 1주기 되는 날이고 그래서 진짜 되게 뜻깊은 상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카야마 미호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어떤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기억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욱 배우님 인사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개봉 기념으로 사실 이 자리에서 그때는 이제 즐거운 토크를 했던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추억을 하는 토크를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욱입니다. 기자님이나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영화 얘기를 하면은 좋을 텐데 함께했던 우리 배우분을 추모하는 추도 상영회의 형태로 만나게 돼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어떤 기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그렇게 슬퍼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할 마음은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눈치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다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나비잠을 함께했던 현장에서의 추억과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나카야마 미호 배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배우로서의 어떤 시점들을 짚어주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진짜 나카야마 미호 배우 자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3월 그 올봄에 추도식을 두 분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의 부흥 이후에 일종의 이제 그들을 그 망자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나카야마 미오의 모습 어떤 좀 느낌을 받으시고 오셨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장례식이라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에 가서 같이 이렇게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좀 마음이 빨리 갔다 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슬프더라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좀 약간 마음이 개운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나카야마 미오 소식을 듣고 그런 행사가 없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족들끼리 그 조용하게 가족장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너무 뭔가 나카야마 미오에 대해서 뭔가 같이 기리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도식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추도식은 팬들한테도 다 오픈이 된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이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김재욱 배우랑 같이 가게 됐는데요. 가서 정말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팬들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이제 나카야마 미오하고 같이 영화 찍던 뭐 많은 분들 뭐 오셔서 그 자기에게 나카야마 미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러는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날은 정말 많이 슬픔이 저도 내 안에 이렇게 슬픈 감정들이 나카야마 미오에 대해서 많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좀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카야마 미오를 둘러싼 어떤 그 일본 사회에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 그래서 굉장히 일본 사회에 굉장히 소속감이 느껴지고 뭔가 그런 좀 체험이 있었어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주요했던 점은 제가 그날 행사를 계속 밖에서 미리 갔거든요, 일찍.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팬들이 한 10,000여 명이 바깥에 서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국 각지에서 온 거예요. 트렁크를 다 들고 정말 뭐 노인분들, 중장년분들, 뭐 가족끼리 오신 분들 해가지고 진짜 몇백 미터 서서 그 이제 나카야마 미오 행사자 추도식장으로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서로 막 안부 묻고 이런 팬들의 모습을 보고 나카야마 미오가 그래 일본에서 이런 존재구나 그런 걸 좀 깊이 느꼈고 나도 저 많은 나카야마 미오의 팬 중에 한 명으로서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는 좀 마음이 그래도 가벼워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나카야마 미오를 사랑하고 기억했던 모든 이들이 집단이 되어서 같이 위로받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김지혁 배우님께도 그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작업했던 배우님을 좀 떠나보내는 가벼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리는 자리를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감독님과 제가 초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아무튼 저희를 이렇게 와달라고 연락을 받은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녀를 위한 영상이 편집이 돼서 한번 이렇게 쭉 나왔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뭐 어떤 가까운 분들의 추도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녀를 기리는 행사였는데 그 영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미처 몰랐던 원래 가수로 먼저 이름을 알렸었던 그렇죠. 나카야마 미오상의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사랑스러운 모습부터 젊을 때 훨씬 더 어릴 때 연기하셨던 모습들, 그러면서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배우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익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거의 이제 후반부쯤에 나비잠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그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료코를 보는 그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그제서야 정말 실감이 제대로 나는 듯한 그 순간이 저는 그 씬이었거든요. 그 편집 영상 중에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헌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퇴장을 했잖아요. 그때 딱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도 아니고 네. 그곳에서 편안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큰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스크린보다 큰 사진이 있었는데 아,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그곳에서 잘 지내시나요?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앞으로는 하게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먼저 전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정말 나카야마 미오는 일본 영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배우였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문화 개방이 되면서 거의 초창기에 개봉했던 영화가 러브레터였고, 워낙 이제 그 전에 아트 영화들이랑은 결이 다른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화, 그 안에서 그 마음을 훔치는 그런 연기를 했던 배우였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1999년에 러브레터를 본 한국의 관객이라면 그 누구라도 나카야마 미오의 매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평생 간직한 배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옥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아이돌 출신이었고 워낙 가수로는 성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우로서 본인의 대표작을 꼭 남기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결되고 자기의 열망이 이제 그 작품으로 탄생했던 게 러브레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브레터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우리 대중에게도 크고, 이렇게 이제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인장을 남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비잠 이제 그 만들고 개봉하면서 감독님과 배우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나 두 분께도 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오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본다면 러브레터의 배우를 캐스팅하고 러브레터의 배우와 작업을 하는 건 어떤 감흥이셨을지 감독님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를 많이 일본 영화를 보더라도 여배우, 일본의 여배우 하면은 나카야마 미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만큼 일본을 상징하는 어떤 여배우로서, 그리고 러브레터라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작품을 표현해준 여배우로서 저희한테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영화학교 다닐 때 그 불법 비디오로 러브레터를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려서 처음 그 영화를 봤죠.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1인 2역을 한다는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건지 다른 사람인 건지 너무 화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로 그 영화를 봤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봤죠. 이해가 너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좀 짜맞춰진 다음에 이거 영화가 너무 슬픈 영화구나, 그리고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극장에서 이제 제대로 개봉했을 때 보고 나서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할 때 일본 영화사, 아트 영화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7인의 사무라이, 라쇼몽 이런 것들을 주로 명작이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른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정말 뭐랄까 젊은 그런 어떤 에너지가 가득 담긴 놀라운 사실
사실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촌스럽지 않고 너무나 세련된 영화라서 네, 나카야마 미오는 러브레터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캐스팅할 때도 나카야마 미오를 제일 먼저 떠올렸고 그리고 나카야마 미오에게 누가 되는 작품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기억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삿포로의 눈밭이라고 얘기를 듣고 전설의 얘기를 듣고 갔는데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하얀색으로 보이진 않았던 그런데도 질질 짜고 그러면서 영화를 봤던 제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동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영화를 여기 찾아와 주셔서 극장으로 발걸음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때 보셨다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90년 그즈음이면은 아직 배우님은 좀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난 이제 중년이다라고 하시지만 그때는 어리셨잖아요. 99년이면 제가 이제 중학생 때죠. 후지 듣기. 네, 그때 저도 당시에 극장에서 봤었고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보러 다니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98년인가 아마 문화개방이 네, 정식으로 돼서 일본 영화 문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는 공부한다는 개념도 조금 있었어요. 한국에만 계속 있고 어떤 컨텐츠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일화를 계속 좀 사용하고 싶고 이걸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데 일본 영화 개봉하면 별 정보 없이도 늘 가서 그냥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본 게 이제 저도 러브레터였죠. 근데 저도 한 번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네, 한 번에 이해 못했었고 그저 네, 뭔가 그 영화만의 그동안 봐왔던 영화에서 못 보던 그 호흡이라고 해야 되나 리듬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또 너무나도 예쁘게 담아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배우가 나오시고 그래서 되게 일본의 영화 같다, 일본 감성이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받았다가 나중에 더 시간 지나서 보고 나서 확실히 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쵸. 그 감독님의 거의 모든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감독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했고 그 감독님의 그 다음 작품에서 또 새로운 일본의 멋진 배우들도 많이 알게 되고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작품이지 않나 저한테는. 네, 두 분께서 너무 이제 헷갈리셨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나카야마 미오도 이제 이 작품이 후지이츠키랑 와타나베 히로코 1인 2역이면서 굉장히 이제 좀 도전적인 연기를 제대로 하기는 처음이었는데 도전적인 연기를 한 거였는데 이와이 슌지 감독과 프로듀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대요. 당연히 네, 과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이제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로부터 이제 쭉 우리에게 많은 도쿄 갈금이나 아니면 사요나라 이츠카라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배우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나카야마 미오가 나비잠에 이르러서 감독님과 배우님과 작업을 할 때는 또 이제 두 분께는 이제 치열한 영화 현장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 현실 안에서 만난 나카야마 미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처음 만남부터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야마 미오가 에비스 가든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네. 되게 부자 동네 아닌가요? 마땅히 그러겠죠. 에비스 가든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일단은 제가 꼭 저랑 같이 영화를 해주십시오라고 러브레터를
제가 스스로 일본어로 감독님이 일본어로 쓰신 네네, 거예요? 일본어로 정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게 이제 써서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전달한 상태였고 그 편지를 아마 보고 나서는 내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못 쓰는 일본어로 막 한국 최선을 다해서 쓰셨으니까. 영화 감독이 막 그것도 한 3장, 4장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거는 거절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만나게 됐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일단은 여전히 너무 예뻐서 놀랬고, 그리고 그때 나카야마 미오 씨가 결혼을 하고 파리에 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이 있고 이제 일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영화 작업은 아직 안 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한일합작 프로젝트, 한국 남자 배우가 결정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고 자기랑 이렇게 한국에서 하자는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주인공 요코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아픈 환자지만 굉장히 강한 여성이고 강하게 자기의 의식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도 그 점이 그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러브레터에서 이제 그녀가 커트머리로 나오고 워낙 평생 긴 머리를 하신 분인데 러브레터에서 그 커트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자르고 싶다. 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굉장히 좀 자르는 거를 저하셨는데 그래도 단발머리로 짧게 자르고 영화에 나왔는데, 단발머리로 짧게 이제 자른 다음에 저한테 라인으로 사진을 보내셨어요. 네.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제가 되게 기뻐했고, 그렇게 라인을 주고받고 그랬던 거가 이제 초창기의 만남이었어요. 촬영 직전까지가 이제 그랬고, 촬영 현장에서의 그녀는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이 사람은 아이돌로 단련된 정말 생활형 정말 아티스트구나. 완전 정말 너무 단단해요.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제일 많이 놀란 거는 점심에 식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 벤또를 꼬박꼬박 받으셔서 다 정말 딱 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체력, 그런 걸 위해서 되게 식사를 정확하게 따박따박 하셨던 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불편한 예를 들어서 러브씬이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보통 여배우들은 예민하게 안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녀의 그런 강인한 면모, 그런 거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촬영 현장에서. 그렇군요. 저만 해도 이렇게 토크하기 전에 이렇게 체할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이러는데 배우님이 진짜 강인하게 단련되신 그런 스킬도 가지고 워낙 오래 진짜 아이돌 생활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보신 그 모습이 나비잠을 이끄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생애 끝에 도달을 한 여성과, 그리고 또 이렇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꽉 막힌 길에 도달했던 그 남자가 만났는데, 이 영화는 끝의 기운이 느껴진다기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은 어떤 에너지, 우리한테 마냥 슬픔만을 주지는 않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아마 그 밥을 잘 먹는 그런 모습, 배우님의 어떤 에너지도 분명히 이제 그 영화의 동력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카야마 미오가 그때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2017년에 그 관객을 만나러 왔었는데, 그 당시 인터뷰를 이제 했을 때 김재욱 배우님이 너무나 영화 촬영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배우님은 이제 그 나카야마 배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배우로서, 같은 배우로서 어떤 또 느낌과 감회가 있으실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너무 이제 베테랑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큰 배우가 한 분 현장에 계시니까 굉장히 든든했고, 반대로 저는 그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호로 연기를 해야 되는 작품은 또 이게 처음이었던지라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어떤 이 영화의 퀄리티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떨어뜨리는 짓만은 하지 말자라는 그 각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 늘 그 여유 있는 모습에서 좀, 왜냐면 감독님과 저와 뭐 프로듀서분들 몇몇 분 빼고 기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전부 일본 분들이셨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되게 고군분투했거든요. 되게 치열하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그 아주 가녀려 보이지만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뭔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딱 현장에 계시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도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그런 스몰 토크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편했던 배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막 물어보시기도 하셨었고, 저도 뭐 일본 현장은 어떠냐 뭐 이런 어떤 배우로서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그 러브레터에서 봐왔던 이츠키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진짜 료코를 연기하는 나가야마 미호상이 우리 앞에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체인지가 돼서 함께 촬영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나 지금 나가야마 미호랑 연기하거든요. 갑자기 네, 충격 효과. 되게 뭐 익숙하다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 분명 처음 나카야마 미호 봤을 때 후지 이츠키 나이였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약간 같이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언어를 교환하는 그런 감정을 교환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배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같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경했던 어떤 대상이 있었을 테고 같이 작업하는 거에서 오는 떨림, 에너지, 긴장 이런 것들이 작품을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김재욱 배우의 그 관계 안에서 서서히 이제 그 나비잠 안에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것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가 나카야마 미호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적인 일에 있어서는 침체기를 좀 지나서 다시 내가 배우로 또 한 번 다짐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때 저는 참 용기를 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감독님의 손편지의 감화를 받으셨다고 감독님이 이제 굳건히 믿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이게 일본 감독이 아니고 외국 감독이랑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김재욱 배우님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배우님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런 작품을 같이 이제 그 동료로 맞아들이고 특히나 이제 그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자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내가 이 작품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어떤 그 다짐의 어떤 이제 반증이지 않을까 이 작품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나카야마 미호에서는 굉장히 좀 성숙한 모습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 미션이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카야마 미호를 어쨌든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 작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의 여성 작가
작가로 나카야마 미오를 잘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촬영 현장에서 사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일본어가 미숙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참고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대부분 해주셨어요. 근데 2번 정도 저한테 약간 얘기 긴장된다. 네네. 2번 정도 저한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한 가지는 정말 제가 나카야마 미오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화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뭐 육체적으로 굉장히 마르고 여러 가지 그렇고 머리도 굉장히 많이 하얘지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카야마 미오의 엔딩씬을 준비를 하면서 그 백발에 거의 가까운 그런 가발을 준비했어요. 네네. 그리고 약간 분장도 좀 과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카야마 미오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 배우가 이렇게 하기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일본 감독들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국 감독이라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영화에 나온 그 정도에서 저희가 네. 분장을 서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카야마 미오의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나카야마 미오의 엔딩이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늙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의 엔딩을 내가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지금처럼 그냥 아름다운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네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요코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영화에서 엔딩을 맞이해서 그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으로 남은 그 나카야마 미호의 그 결정에 동의하세요?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네, 다행입니다. 네. 배우님은 혹시 이제 그 촬영 과정에서 혹시 이제 같이 합을 맞출 때 인상적이었던 그런 순간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긴장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딱히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이거는 그 미호 배우님과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키스신이 있잖아요. 네. 그 키스신을 굉장히 잘 찍고 싶었고, 중요하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선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 집 자체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죠. 하지만 촬영은 쥐약이. 촬영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너무 작전을 또 잘 짜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찍혔는데 그 신을 어쨌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찍었어요. 찍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다른 이제 촬영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일본은 흡연실이 좀 잘 여기저기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 담배를 한 대 태우려고 흡연실에 갔는데 미호상 그 매니저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분이 저한테 그 우리 미호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지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영화는 15세고 뭐 어쨌든 그 약속이 다 된 대로 동선대로 한 것인데 굉장히 정중하게 저한테 그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주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거의 현장 안에서는 그런 원래 지켜야 했던 그런 것들이 위배되는 케이스도 없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좀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배우님과 감독님 그리고 특히 배우님이 그때 합을 맞출 때 그 장면을 잘 이제 그 같이 연기를 해줬다라는 감사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김재욱 배우님께도 박수를 한번 네,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이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이 집이기도 하고 이 공간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서가일 수도 있는데 실제 건축가의 집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트는 이 촬영이 용이하게 이제 벽을 트는데 그게 진짜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 세트를 지을 어떤 제작비도 없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감독님이 실제로 워낙 이제 그 말하는 건축가부터 건축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그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이 집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집이 많은 이야기를 원래 하는 집이고 그 아베 쯔도무상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실제로 건축을 하고 본인이 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대여를 해서 찍었고 그 일본 그 분들한테는 팬분들한테는 일본의 여성 작가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될 텐데 그런 얘기 좀 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집의 컨셉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 집이 이제 집 안에 또 다른 작은 집이 있는 그게 이제 영화에서 그 김재욱 배우가 그 책꽂이 정리하는 그 조그만 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에 네모난 그 정사각형의 집에 한 가운데 네모나게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떠서 그 구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집의 이름이 중심이 있는 집인데 그래서 이 집의 중심에는 이 책이 있고 그 책을 통해서 두 사람이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꼭 찍고 싶었고 다행히 그 건축가님께서 적극적으로 영화에 집을 내어주셔서 촬영을 하게 됐고 그 집에서 촬영하는 순간이 굉장히 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그 김재욱 배우가 그 이제 나카야마 미호상이 요양소로 떠나기 직전에 네, 집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그 나무 있잖아요.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나무. 그게 이 아베 쯔도무상이 7인의 사무라이를 되게 좋아해서 7그루를 심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붙여 심어서 한 그루처럼 그렇게 자라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의 스토리도 참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너무 시네필적인 그런 공간이었네요. 네, 너무 다시 영화 보면은 또 그 나무 수를 우리가 분리해서 세워보는 그런 즐거움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개봉을 촉구합니다. 네, 김재욱 배우님은 책 정리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그 톰보랑 놀아주는 시간이 이 촬영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미션이셨을 것 같은데, 네, 훈련받은 걔가 훈련받은 친구가 아니었죠. 네. 그렇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고 있을 때도 좀 톰보랑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렇다고 뭐 딱히 촬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뭐 이제 료코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 밑에서 놀고 있는 차네와 톰보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건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나중에서야 좀 들기도 하고 막 끌려가는 산책하면서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찍을 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기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도 되게 귀엽게 나왔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도 있고. 네. 원래 그 강아지 이름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개미 아리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리 좀 별론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착신아리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로 할까 하다 이제 톰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아 맞다 러브레터에 톰보가 나오지. 네. 그러면서 저희가 감히 러브레터에 어떤 오마주를 네. 제가 감히 바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그래도 유일한 동물 세계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거기에 얼어있던 그 잠자리 톰보가 나오는데 그 톰보가 우리 회생한 걸로 하자.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 감독님들의 세계는 진짜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그 톰보가 사실은 너무나 아픈 언어가 되잖아요. 그 이제 그 잘못 쓴 글씨 캐로 쓰니까 카로 쓰고 알려주고 막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그걸 이제 복귀할 때 결국은 그 이 마음에 남긴 발자국이 됐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설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설정을 가능하게 그 강아지와의 그 케미를 열심히 연기하신 김재욱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그 당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저희 이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맨 뒷줄에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 나카야마 미오 배우가 나비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는 지금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를 다니는 이제 촬영지 여행가로 활동 중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 장소적인 면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더 말씀해 주실 에피소드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나카야마 미오 배우에 대해 또 그 반응들 에피소드가 더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저는 팬심으로 영화 러브레터 3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와이 슌지 감독님 회사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나카야마 미오 배우의 발자취를 좀 쫓아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NHK에서도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오 특집 그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그쪽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한국에서도 또 만들고 계신 상황인 거군요. 네. 그 나카야마 미오 씨하고 제가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영화에서 김재욱 배우랑 많이 걸어다니는 공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막 톰보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주쿠 중앙공원 근처고 신주쿠 중앙공원 안에서 많이 찍었어요. 예, 제가 그 근처에서 그때 그 살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공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그 씬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신주쿠 중앙공원 가면 아마 나카야마 미오하고 영화 찍었던 장소들을 대부분 아마 유추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재밌는 공간이 아닐까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나카야마 미오하고 재욱 씨하고 처음 만났던 그 이자카야 거기는 이미 팬들이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다음에 가봐야 될 것 같은 팁을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여기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한자를 다시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발간했을 때는 이혼을 하고 난 후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내고 싶다고 분명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다시 아야미네 루코라고 이름을 냈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냥 루코가 알츠하이머라서 까먹고 다시 그렇게 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본인의 이름으로 낸 거예요. 네, 그게 본인의 이름으로 낸 거예요. 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하얀색 네, 가디건 입으신 분 먼저 드릴게요. 초반에 만년필을 찾아주는 장면에서 그 김재욱 배우님께서 직접 집까지 가져다 주시잖아요. 이게 사실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혹시 집까지 찾아다 준 게 유명한 작가를 만나고 싶은 뭐 마음이었을지 사심이었을지 혹시 아니면 정말 호의였을지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유명한 작가, 2번 사심, 그러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사심. 네. 또 하나가 호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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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씩인지요? 그때 차내면은 1, 3번의 마비 90% 정도는 됐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워낙 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분이니까 사심도 한 10%는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네. 네. 이게 김재욱 배우님 생각 아니면 찬의 차내죠. 네. 찬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니까요. 네. 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어디의 회사 만년필이었나요, 감독님? 회사까지는 기억이 되게 안 나는데 그것도 네, 굉장히 골동품으로 네. 구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분, 네, 마이크 드릴게요. 저 좀 그 궁금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그 톰보를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톰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감독님이랑 배우님은 그 톰보이가 새로운 가족을 잘 찾았을지 아니면은 안 좋은 끝을 맞이했을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영화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소중한 그 하나의 그 조연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영화에서 사라지게 한 거니까 사실은 되게 무책임한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후에 그 톰보의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너무 영화가 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거의 없지만 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없는데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을 더 하다가 너무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끝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그 료꼬가 그런 어떤 그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톰보라는 어떤 존재 자체보다 존재가 더 중요할지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차네하구의 이야기를 후반에 또 전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톰보를 좀 희생시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처리해버려서 진짜 저도 너무 근데 그냥 거기까지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 전개상.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제목 갑자기 당시에 그 톰보에 대한 질문이 언제나 폭주했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톰보는 어떻게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또 이제 고양이에 대한 또 워낙 그 여러 가지 애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제 그 톰보의 행방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실제 톰보로 연기한 이제 그 강아지는 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캐스팅을 이제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스태프분의 네네, 스텝이 아는 지인의 강아지였고요. 네. 훈련된 강아지를 하기에는 저희가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아는 지인의 강아지를 했고, 처음에 걔가 촬영장에 와서 연기를 곧잘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타고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뭔가 자기가 잘 못하면 우리가 간식을 준다는 걸 얘가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그냥, 캐치하죠, 네네, 그걸.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간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톰보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괴롭고, 그래서 아마 제가 스토리적으로도 걔가 미워서 제가 좀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사적인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톰보는 잘 있다고 확인된 걸로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일본에서 무대 인사도 했어요, 톰보랑. 네. 너무 좋았겠다. 네네네. 톡시도 입었어요. 네, 톡시도 입고 와서 무대 인사까지 하고. 네, 톰보는 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 어디로 가죠? 이쪽은 한 번도 안 줬죠? 네, 안 드렸죠? 그럼 저기 그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이제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 태풍태양에서도 장명 센스가 굉장하셨는데, 이 차네라는 이름도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심지어 성까지 소씨라서 굉장히 낯선데, 이 이름에 대해서 나카야마 미호님이나 김지혁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감독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딱히 이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깊게 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새로 이제 작품을 들어가게 되면서 대본을 받을 때 이름을 이제 내가 맡을 역할의 이름을 보면은 그냥 그게 뭐 내 취향이든 아니든 그 인물과 뭔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차네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컬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이라는 무대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뭔가 묻어나는데 라는 생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이 왜 이제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배역의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오늘 무슨 네네. 반성의 시간 같은. 뭐 진짜 태풍태양 말씀하셨지만 그날 밤에 모기가 너무 나를 괴롭혀서 이제 모기라고 짓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네라고 쓴 거예요. 자네. 자네. 네. 자네. 당신 뭐 네네네, 자네. 맞습니다. 네. 자네 이렇게 쓴 네. 거예요. 근데 자네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큰일 이거. 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자네의 이 어감이 좋으니까 이 어감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차네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장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 안 나도 자네라고 쓰는 감독님은 전 처음 봤어요. 보통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 이름 가져다 썼다가 그대로 뭐 이렇게 쓰기도 그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네, 약간 문어체를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옛날 말들 좋아하는데 자네 뭐 한잔 하겠나 뭐 이런 그런 옛날 책들 보면 네, 네, 자네라는 그렇죠. 말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게 그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굉장히 되게 매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네가. 네. 그래가지고 네, 자네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자네. 오늘 어쩌다 분위기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다음 또 감독님의 고해성사를 받으실 분, 이쪽은 많이 안 갔으니까 세 번째 줄 관객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만 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들어야 된다. 오늘 안 들으면은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요것만. 둘 다 네. 간단하게만. 하나. 왜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그 네. 영화 이제 내용 중에서 그 두 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 그 인사를 들어가잖아요. 신사에. 저거 봤을 때 둘만의 언약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나카야 미요시의 그 나눴던 대화들 그런 거 좀 궁금해요. 두 개 중에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장면이 뭔가 의상도 좀 되게 흰 옷이고 둘 다 그래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약간 뭔가 이 사람들의 환상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할 때는 굉장히 좀 그렇게까지 뭔가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씬이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옷을 이렇게 흰색을 입혀놨더니 제가 흰색을 입었으면 그런 느낌은 아닐 텐데 두 사람이 흰 옷을 입으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또 신사라는 공간도 그렇고 두 사람의 신 자체가 되게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때 특별히 이제 내가 대화를 막 지시하진 않았고요. 예, 두 분이 아마 많은 직접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 서로 뭔가 오가는 그런 감정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비약의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을 딱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배우님한테 시키면 너무 괴로우실 테니까 제가 그러면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딱 마지막 여기까지. 네. 제가 너무 떨려서 메모를 했는데요. 료코가 마지막으로 요양원으로 차를 타고 갈 때 찬에 젖은 눈의 얼굴로 기억되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존경했던 분이나 사랑한 이성 혹은 오늘은 저는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1.2배속 쇼츠만 보다가 모든 장면에 바람이 지나가는 여백이 있는 이 감수성을 지우러 가져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감독님 책임지세요. 네. 네. 나카야마 미오시 추도식에서 이 영화의 의상을 담당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얼싸안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많이 울면서도 우리 둘이 같이 한 얘기가 우리가 나카야마 미오한테 정말 예쁜 옷을 원 없이 많이 입혀서 너무 행복하지 않니? 그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나카야마 미오의 마지막 작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주연으로서 한 영화의 그런 메인 캐릭터로서 작가를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의상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화려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그 의상 담당하시는 분이랑 되게 기뻐했던 우리가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고요. 이 작품이 일본에서 나카야마 미오 동생분이 저희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나카야마 미오의 재기 이후에 가장 나카야마 미오가 아끼고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또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져서 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조금 더 기분
기분이 더 나아지면 그때 한번 저도 극장에서 한번 다시 꼭 보고 싶은 영화고요. 지금은 아직은 참아보지 못하겠어요. 네. 아, 네. 오늘 감독님 아까 계속 반성하셨는데 참 잘하신 네, 부분들이 정말 네, 박수를 한번 네, 네, 배우님 네,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뭔가 많은 일들이 진짜로 실감이 나진 않아요. 이게 뭔가 그녀를 제 안에서 잘 보냈다는 느낌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나비잠을 다시 보는 데까지는 그게 언제가 될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관객분의 말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껴주시는 관객분들 때문에 정말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힘들 때마다 그런 말도 떠올리면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나비잠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고 짧고 배속으로만 소비되는 콘텐츠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작품 가끔씩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뇌를 좀 쉬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바람도 느껴주시고 향기도 느껴주시고 그래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브레터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판타지였다면 진짜 그 나카야마 미오 후기작 중에는 저는 이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유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그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돌려준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 그 재능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영화들을 그 남긴 영화들을 같이 계속 보고 추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배우에게는 가장 그 좋은 관객들이자 팬들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나비잠 그 일주기 추모 이렇게 상영회가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관객들과 같이 본 그 시간이 그래서 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지 않으나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본 질문으로 거의 이제 끝인사가 네,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를 딱 한마디씩만 그래도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네, 감독님과 배우님께 오늘 이렇게 그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그만큼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만큼 또 나카야마 미오에 대한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카야마 미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겨울이 오면 또 카페나 거리에서 러브레터 테마음악이 또 계속 울리겠죠. 그럴 때마다 나카야마 미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냐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 같이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연기를 하는 배우니까 계속 열심히 좋은 작품 만나서 연기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 감기들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혁 배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네, 우리만의 추도식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